부동산을 양성화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것이 많고, 또 이런 유튜브를 보고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다가 이번에 이 양성화를 시키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양성화를 어떻게 시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거는 양성화를 아직 한다는 걸 발표할 단계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양성화를 한다는 법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양성화를 한다는 거에 우리 일반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오해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앞으로 이 추천 물건 강의하기 전에 한 20분 동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매 강의를 하기 전에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서도 근무했고, 내가 개인적으로 조그만 주택을 짓는 건설사를 운영도 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러한 건축법에 대해서는 일반 경매 강의하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이거를 발표하는 걸 보고 그 다른 유튜브가 하는 거하고 저하고 그 유튜브들이 발표한 거고 나하고 다른 것은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법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저한테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내가 조선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이번 서울에서 건축과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건 뭐해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건축과 송년 모임에 한 1시간 정도만 참석해서 경매 원칙을 좀 강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갖고 제가 가서 강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강의를 듣고 건축을 전공,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두 분이 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그러면 그때 경매 강의 중에서 뭐 권리 분석도 있고 뭐 쭉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건축법 강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건축법 강의할 때 건축사가 2명이 입학을 했는데 한 건축사는 건축법 강의니까 자기가 들을 필요 없다고 안 왔고 다른 건축사 한 분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듣고 하고 났더니 그 건축사가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건축사로서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건축법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건축사가 건축법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더 몰라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시각이 다른 겁니다. 나는 건축법을 돈 버는 법으로 풀이한 거고 그 사람은 건축 허가를 받는 법으로 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법을 보고도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여기에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하고 발표한 것이 시각이 다르게끔 되면 이것을 보는 사람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이 양성화 한다는 것을 제가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보는 시각이 다르면 똑같은 내용도 결과가 달라진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조 면적 산정 기준 등 위반 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를 봅니다. 이 세 번째를 하기 위해서 위에 2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 건축물 단속 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지, 위법 건축물을 풀어주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에 양성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을 양성화를 하려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건축법을 풀어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건축법대로 위반된 걸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양성화 시키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은, 건축법에는 다 맞았는데, 건축법에는 한 개도 틀린 게 없는데 무슨 법에 틀리냐면 농지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 농지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농지에다 집을 짓으면 아무리 건축법에 다 맞았어도 농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양성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조건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면 현 정부에서 불법 건물을 양성화한다 그러면은 건축법에 맞아야 되는 거 다 맞고, 건축법에만 맞다면 농지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양성화를 시켜줘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제가 보면 이번 양성화의 가장 핵심인데, 그런 것을 발표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법입니다. 건축법계에는 합당하나 대장이 없는 경우도 불법 건물인데, 이거는 현재 내년에 발표한다는 양성화에 관계없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하냐면 건축물 관리대장 상정 신청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26년도에 만든다는 법에는 필요가 없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법계에 의한 위반 건물의 지정 해소 방법은 전 건축법 규정대로 원상 복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나는 건축법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제곱미터 이상을 불법으로 위반해서 증축을 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는 건 여태까지는 위반했었는데, 내년에 법을 바꾸는데 5제곱미터 미만으로 위반한 것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양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원상 복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건축법에 어긋나는 것을 양성화 시켜준다는 것은 여러분 바라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아까 건축법에는 맞았는데 무슨 법에 틀린다 그랬죠? 농지법에. 농지에다가 기한적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어긋나는 것이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은 것도 이번 양성화에 들어갈 것인가가 제가 판단하기엔 관심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제목이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입니다.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양성화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위반 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신규 불법 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위반 건축물을 관리하겠다는 것만 발표하는 것보다는 일부 풀어준다면서 이거를 강화하겠다. 즉 정부의 정책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은 위반 건축물을 강화하겠다는데, 갑자기 위반 건축물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조금 듣기에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양성화 시켜줄 건 양성화 시켜주고 강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들은 이 강화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풀어주는 것만 갖고 발표하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각이 다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26년도에 소규모의 건물을 위반 건축물의 일정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양성화는 쉽게 얘기해서 불법을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특정 건축물을 정리하고 하는 특별 조치법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확정이 된 거는 뭐냐?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고쳐야 된다고 그랬죠. 건축법을 고치는 게 뭐냐? 자, 보십시오. 첫째, 위반 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주요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전용이나 일반 주거 지역의 1조 기준을 조정하고, 우리 정복 방향으로 적용하는 1조 기준이 있는데 그 1조의 기준을 10m까지로 지금 낮춰주는 겁니다. 7.5m가 얼마인데도 그 정도까지는 1조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양홍석 해준다 이런 얘기, 법을 고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조법을 위반해서 조금 더 높게 지은 것도 위반 건축물이라고 정해져 있던 거를 지금 그걸 풀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다세대 주택, 외부 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람 설치. 건축 면적에 들어가려면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벽이 없어도 건축법에서는 지붕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벽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붕만 있으면은 건축 면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외부 계단을 지붕을 만들지 않으면 그 외부 계단이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다 보니까 나중에 허가를 받고 그걸 쓰다가 외부 계단을 체인 같은 걸 씌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건물은 위법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을 풀어줘서 그런 경우에는 위반 건물을 보지 않겠다. 건축법을 풀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한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이나 보일러실 같은 거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주택을 낙찰을 받아서 다가구로 바꿉니다. 다가구로 바꾸면 각 방마다 보일러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따로 보일러실을 설치할 데가 없다 보니까 옥상에서 설치하는데 그 옥상에 설치한 그 보일러가 비가 맞으면 안 되니까 비가림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도 위반 건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건축 면적에 집어넣지 않겠다는 게 풀어주는 거는 외부 계단 비가림 시설을 만드는 걸 풀어주겠다. 보일러실 만드는 거를 풀어주겠다. 풀어주는 건 그것만 풀어주겠다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1조 기준을 7.5m에서 10m로 풀어주겠다. 그것만 풀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건축물 매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 시 건축물 대장상 위반 사항을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물 등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반 건축물을 내가 샀지 않습니까? 샀는데 봤더니 위반이 돼 있었는데 그 위반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인이 만들었다. 그럼 내가 산 사람이 지금 위반 건물을 원상복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상복구시킬 때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반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물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뭐든지 지금은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것을 낙찰을 받았으면은 낙찰을 받든지 사면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새로 사신 분이 인수가 되는데 이거를 인수를 하긴 하되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거니까 근원적으로 그 건물을 팔고 나도 위반한 사람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된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양사항. 그러니까 일반 매매 계약서에다가 당신이 마음대로 건축법에 어긋나게끔 만약에 건물을 불법으로 고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후에 거기에 대한 것을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부동산 계약서에다 앞으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불법을 건물을 만든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다 가게끔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것은 아까 비가림 시설 1조 그것만 풀어주는 거고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소규모 주택을 어떤 식으로 건축법을 완화하는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거는 내버려두고 현재까지는 위반 건물에 만든 사람에게 강화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먼저 한 달 전쯤에 추천 물건 한 것 중에서 하나가 다세대 주택을 5가구인데 2층을 8가구로 늘렸던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건설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땅 주인이 돈이 없다 보니까 건설업자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건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증금 얼마 받아갖고 내가 건설 비용을 가져갈게. 그 대신에 원래 5가구는 못 받는데 이 3층으로 지어서 여기를 8가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 건물 준공 받고 나면 이렇게 무단으로 고쳐가고 당신이 월세도 더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더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건설업자들이 주인을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그 건설업자는 이제 원천적으로 처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보면 여기 보면 건축 설계 시공 과정에서 위반 의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 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 대상에 포함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위반하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고 다 지어놓고 사용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슬쩍 다 고치게끔 해서 이렇게 5가구를 8가구로 넓혀서 쓰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보면 신도시의 지구단위 계획의 상규 중에 먼저 번은 제가 토지개발 특강에서 얘기했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몇 가구 몇 명이 거주한다는 게 다 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만들었는데 자기네들이 가구수를 많이 늘리게끔 되면 그 설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더 늘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걸 불법으로 늘리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위반 건축물의 신성한 원상 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체계를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 또한 임대 등 영리 목적을 위반으로 하는 경우는 그 금액 가중 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영리 목적으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입니다. 5가구인데 8가구로 만들어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했죠. 그런 경우에는 가중하겠다는 게 예전에 신림동에 다가구인가가 원룸을 있던 것이 그 당시 한 3억짜리가 1억 얼마까지 떨어진 것이 있는데 가봤더니 거기 주차장에는 뭐를 전부 다 방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불법을 만들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그 당시에 경매 진행 당시에 봤더니 한 4천 얼마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렇게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은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서부터도 이미 집행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체는 지금 위반 건축물과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서 그 내용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불법 건축물의 3가지 유형인데 제일 첫 번째 무허가 건물 아예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이 있고 두 번은 허가 도면과 불일치 건물 이거는 감리가 도면대로 짓지 않다 보니까 감리가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준공검사서를 필기를 찌르지 않으면은 공무원이 사용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세 번째, 사용 승인대로 감리가 해서 다 지어놨는데 쓰다가 불법으로 위반한 경우 건축물 관리장에 위반으로 등재된 경우 이렇게 불법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경우는 누가 어디를 잘못했는지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바로 행정집행을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없는 건물이죠? 건축물 관리가 없는 건물이 있죠. 그럼 담당 공무원이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면적을 얼마큼 지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에서 바로 처리할 수가 없고,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건축물 관리가 없는 걸 무화과로 지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대집행에 차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형사고소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저 땅에다 무화과 건물을 지었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조사를 해서 누구 땅 주인은 누구고 건물은 누가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 다 조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위반을 했다는 거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기소를 하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가 그렇게 됐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경매 물건 중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유한 건축물보다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은 내가 얼마든지 제가 자신 나게끔 추천해 드리는 것이, 이렇게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서 행정대집행을 바로 못하는 겁니다. 무화과 건물은 반드시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조소를 해서 건물이 누가 언제 어떻게 건물을 지으고 어디다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알고 거기에 의해서 물론 고소를 하게끔 되면 재판을 해서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겁니다. 방법이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잡으십시오. 공소시효인데 건축법 공소시효는 무화과 건물을 지은 것이 뭐야?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행정기본법에도 제척기간이 5년이에요. 그런데 아까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이 유한 건물로 지정해놨죠. 고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기간에 의해서 행정대집행한 것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것은 담당자가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고소를 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지 집행되기 때문에 일반 누가 고소를 하지 않는 한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도 담당 공무원이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항공사진에 통해서 5년 이상을 옛날에 지었다는 것이 입증되면은 공소시효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항공사진 보고 5년 이상 됐다고 했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이거는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에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고 전부 다 불법 건축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건축물 관리장 띄워봤는데 안 나오거든요. 야, 그럼 이게 건물이 없는 무허가 건물 아니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착공을 해놓고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 건물로 취급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대장이 없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은 없고 건물 등기부등본만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을 의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다 받았는데 자기가 등기를 하게끔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건축물 등기부를 안 만드는 겁니다. 정식으로 허가는 다 받았는데 그럴 때 채권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목적으로 해서 강제로 건물을 등기부등본에 기입등기를 해서 올려달라고 하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자가 건축물 관리장은 없이 건물은 다 지어놓고 주인이라고 있을 때 그거는 건물을 다 합법적으로 지어놓고 건축도 합법적으로 등기만 안 하는 경우예요. 그런 것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는 불법 건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봅니다.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뭐 하는 것이냐? 건축물 관리장은 건축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걸로 바꿔서 증축을 하나 용도를 변경해서 불법으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 자체는 건축주에게 불리한 서류예요. 그러면 일부러 그 불리한 서류를 안 만들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건물 등기부등본 안 만들어줍니다. 근데 아까 일부러 채무를 회피해서 일부러 안 만들어줄 때는 건축물 관리장 없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은 사업자 등록증 안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건축지 명예 등기를 할 수도 없고 설정권도 할 수 없고 임차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던 등기부등본을 안 만들어서 그런 등기부등본을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식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축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위반하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위반을 못하게끔 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 자체는 건축주보다 이게 더 불리한 서류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위반 건축물의 제재 절차, 사전 계고문 발동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반을 한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것이 이렇게 위반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은 이런 것을 제재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효력을 먼저 반드시 발송을 해야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발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예전에 이런 경우서 제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서 그 사람 나가라 해갖고 이제 그분하고 건물을 얼마에 싸게 이제 새로 건물 다 진 건데 거의 한 100여만 원 동에 사서 팔고 나간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해에다가 그 면사무소에 가갖고 저 사람 불법 건축물 저 땅을 산 사람이 저기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이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받은 순간에 저한테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 뭐를 해야 된다 그랬죠? 계고문 발송해야 된다 그랬죠. 계고문 발송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고문을 발송했을 때 우리로서는 이거는 우리 답변하면 언제 누가 지었고 항공사진에 의해서 5년 공시가 지나간 거고 제척기간이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답변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갖고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된다? 그렇게 이행강제금 맨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 이런 뜻입니다. 원상인데 건축물 관리장에 뭐뭐뭐가 위반됐다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됐을 때는 연이회까지 연이회의 한도 내에서 원상복구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미납을 했을 때는 새로운 그 건물을 사신 분에게 그 위반 내의되는 그 이행강제금도 같이 승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수님 이거 방금 앞에요. 네. 승계 이행강제금 승계 네. 이미 부과된 일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럼 홍길동한테 행정관청이 부과를 했는데 예. 납부를 안 그 했다는 집을 거죠. 누가 샀어? 예. 그러니까 그럼 이중으로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이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사기 전에 먼저 가서 그의 미납금이 얼마 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얘기했고 사는 사람에게 그 미납금도 같이 넘어와요. 건물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예를 들어서 먼저 주인이 홍길동이가 위반했기 때문에 홍길동이한테 이행강제금이 나갔는데 아직 안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홍길동이는 안 냈는데 그건 누구야? 임꺽정이가 샀어. 네. 그러니까 임꺽정이한테다가 옛날에 미납금까지 다 같이 다시 고지서가 다시 발급이 됩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홍길동한테 부과된 행정관청 돈 내라고 한 거 그거는 지줄로 무효로 되지 않고 그놈이 또 낼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약간 앞뒤가 아니 그거는 아니, 지금 보면은 현재까지 법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는
위반한 사람한테 추적해서 가서 그 사람한테 물리겠다는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지금은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새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시면 되고, 26년도에 법이 새로 이 합리화 방향에서 새로 만들어질 때는 승계하지 않고 원래 사람한테다 추적까지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법을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네, 법을 지금 그렇게 승계하도록 했던 거를 승계하지 않고 위반한 사람이 끝까지 그 사람에게 추적을 해서라도 물리게끔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나오지 않고 26년도에 국회의원에서 의논해서 발표를 하겠다 하고 지금 10월 1일 날 이게 발표한 건데,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도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오늘 준비를 한 거예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라고. 이행강제금 제도는 세 개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부과가 있고, 특례 감정하는 게 있고, 탄력적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위반 시 시공비의 50%를 연 2회씩 계속해서 부과합니다. 영리 목적의 위반 시 시공제 100%를 연 2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평을 위반했는데 5평을 원룸을 하나 만들어서 임대를 줬다, 이런 얘기를 가정합시다. 그럼 5평의 시공비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하면 5천만 원씩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위반해갖고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에는 시공비 50%씩 2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적인 부과인데, 감정해 주는 것이 특례 감정이 있고 탄력적 운영이 있는데, 특례 감정은 위반 건폐 뭐 이런 걸 위반했어도 농어업용 건물을 지었을 때 그거는 75%를 강제해 주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 거고, 1992년 이전, 그러니까 1992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27년 전. 18년, 33년? 그러면 33년 동안을 계속해서 원상복구시키는 이행강제가 계속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거는 75%를 감경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탄력적 운영. 탄력적 운영, 조례에 따라서 60%까지 감정 부과인데, 이게 뭐냐면 언제냐면, 우리 다세대를 집을 때 노무현 정부에서 발코니를 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넓기 때문에 발코니 다 튼 거고, 한쪽에 발코니에다가는 그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 발코니 트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12평짜리, 15평짜리 그 다세대를 분양할 때 그건 좁다 보니까 발코니를 다 트고 그 한쪽 공간을 원래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피 공간을 안 만들다 보니까 그게 위반이 됐거든요. 그때 이게 언제라면 박원순 시장 때예요. 박원순 시장 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위반을 해도 50%를 감정해 준다고 그때 조례를 만들었고, 5년 동안만 내면은 그 다음에 5년만 지나고 나면 그거를 없애준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건설업자들이 그 대피 공간 만들지 않고 전부 다 그냥 분양을 하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분양금이 3억 2천만 원인데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이 2,700만 원이다 그러면 3억 5천에서 2,7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면 그런 걸 보고 뭐라 해? 조례에서 탄력적 운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장이 이런 걸 위반한 것을 깎아줄 수도 하고 뭐 할 수 있게 그 운영하는 걸 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위반 면적이 작거나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최대한도 75%까지 감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탄력적 운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행강제금은 크게 나눠서 원칙적인 부과가 있고 특례 감정이 하는 것이 있고 탄력적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원칙적인 부과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위반했다든가 또는 영리 목적으로 위반했다 했을 때는 깎아주는 것 없이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강화시킨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 건축물의 대장 유무, 시효, 여부, 위반 유형에 따라 제재가
달라진다. 대장이 없는 경우는 공소시효를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 신청을 해서 다시 말해 건축법에 맞아야 되니까 생성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건축설계사무실에 가서 내가 이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측량해 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럼 측량해서 그 대지 어디 위치에 있다는 걸 하고 건축설계사는 다 도면을 그려요. 현재 있는 것도 그대로 그려서 현재 있는 것을 그려보다 보니까 건축법에 위반이 됐으면 이거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에 다 맞게끔 해서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집이 다 지어져 있는데 형식은 그때 건물을 신청하는 걸로 해서 허가를 내고 착공계를 내고 준공계를 내고 이미 집이 지어져 있어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재까지 다 있는 식으로 해서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건축법에 맞은 경우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에 틀린 거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에 위반했다고 위반 건축물을 명시된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건축법을 완화시켜주는 방법, 그 말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입 전 유의사항의 위반 건축물은 개고 후 제재 효력이 발생한다. 개고 접수 시 원상복구 실현을 해야 된다. 원상복구 전까지 강제금, 이행강제금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매입 전에 건축가의 문의 필수해갖고 무엇을 얼만큼 곧 위반했는지 현재까지 매 나오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미납 금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에 위반됐다는 것은 건축물 관리장에만 만들지 등기부등본에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없다고 해서 위반 건축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만 보지 말고 건축물 관리장도 우리는 어떤 건물을 매입할 때 등기부등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관리장 혹시 위반사항이 있는가를 확인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면 가끔 가다가 건축물 관리장 확인 안 하고 등기부등본만 보고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고 나서 봤더니 뭘로 돼 있어? 위반 건물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다가 지금 책임을 물었는데 이제는 26년도서부터는 그 불법을 만든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자, 저희가 먼저 중과에 토지개발완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책 한 권을 원래 한 달에 그 2시간 반씩에서 4번의 강의하던 것을 5시간으로 축소를 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특수경매를 다시 강의하려고 그러고 내년 1월 달에는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를 특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준비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고 현황 도로가도 건축법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다 돼 있는데 막히는 게 어디냐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고시된 것이 대시 있는 것인데 건축법에서 도로를 고시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는 냈을 때 그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주거든요.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건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개발행위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건축법상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어도 또 받아오십시오 하고 다 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시에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받아오라면 받아와야 되는 거 안 해주면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냥 건축법에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하시는 당번자도 있다는 게 그거를 제가 확신하기 위해서 이거 내년 1월 달에 건축법상 도로에 특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질의 요지. 도로 지정 공고된 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 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듣게 하는지.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이라고 제가 분명히 짚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자 보십시오.
건축행정과에서 답변한 것이 있고 도시정책과에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건축정책과는 우리가 얘기하는 군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건축과예요. 건축과에서는 도로 대장이 고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사용성을 안 봐도 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답변한 거죠? 건축정책과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건축정책과에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과 개발행위 허가 시에 또 필요하냐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 도시정책과에서는 그 답변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개발행위 허가 시에 필요하냐를 재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이런 것이 명확하게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오게끔 되면은 1월 달에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해서 이런 경우 이렇게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답변이 내렸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만 답변이 왔다. 이것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 개발은 먼저 주에 강의를 했고 이거를 유튜브로 다 녹화를 해갖고 그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그 5시간을 그 녹화된 것을 볼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교재가 지금 뭐야 이 교재가 하나 있고 제가 또 프린트로 강의할 때 만드는 교재에서 2권을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드리든지 드린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토지 개발 강의에 했던 것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신청하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달에는 12월 6일 날 특수경매다 하는 걸 해갖고 특수경매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제가 종합을 해서 다시 12월 6일 날 똑같이 5시간 동안을 특수경매에 필요한 것을 함축을 해서 중요한 내용만 다시 만들 거고 1월 달에는 맹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를 가지고 강의하려고 지금 아까처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 문자를 주시면은 강의실을 이제 몇 인용을 그 임대를 해야 되는지를 준비해 놓고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미리 문자를 좀 주시면은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추천 물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성남지원 2024 62184 강제경매입니다. 광주시 본지역읍의 무허가 건물 제외 대지만 167.89평 강제경매입니다. 건축물 관리장 없고 132-3번지를 통해서 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받는 땅만 가지고서는 맹지에 건물 매각 재고 건축물은 착공하고 허가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것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평가가 1억 8천이 된 것이 9천만 원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 근데 여기에 경매 물건이 1번하고 2번 두 개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1번을 추천한 겁니다. 1번은 건물이 있는 거고 2번은 건물이 없는 그냥 농지입니다. 근데 청구 금액이 얼마면은 2억 500이죠. 2억 500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4억 8,800만 원이 3억에 만약에 낙찰돼서 잔금을 다 내서 경매를 청구한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게끔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이 건물은 주택 건물은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위에 건물을 낙찰받고 잔금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그 후에 경매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낙찰받은 기 때문에 나중에 잔여금이 남아도 취하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감정가가 우리가 입찰을 하려는 감정가 땅이 2억 6,300만 원인데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감정 가격을 1억 8,400으로 시작해서 여기 보면
49%까지 하락을 한 걸로 돼 있는데 49%가 아니라 사실은 34%까지 하락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셔야 될 것은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은 진입도로가 없는 거를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와 건축주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살고 있는 건물 주인은 앞에 농지는 포기하더라도 이 건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협상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삼합리 133회고 대지 555제곱미터입니다. 그렇게만 진행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면 이거는 법원에서 이제 경매 지분을 때 부동산에 표시 이렇게 된 거였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옮겨서 여기다 우리 그 수강생들이 저 보기 위해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항공사진 보십시다. 항공사진 보시게끔 되면 여기 집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 현황도로는 이쪽 집에 들어가는 거고 이 집 들어가는 여기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죠. 한번 다 보시면 잡으십시오. 여기가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만 지금 매각을 해서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는 거고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요 앞을 이용해서 여기가 진입도로를 쓰고 있는데 이 진입도로에 있는 땅이 이 땅을 제가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여기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 진입도로는 상속을 받지 않고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돼 있다고.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것이 지금 매각 제외 건물인데 여기 진입도로 이렇게 쓰고 있죠. 아니 남의 땅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장독도 같은 돈 꽂고 이렇게 정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이게 쓴다는 게 도저히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 이거 이상하다 싶어갖고 제가 이 앞에 도로를 쓰고 있는 걸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 그러니까 원래는 뒷땅과 앞에 땅이 같은 주인이었댔어요. 그랬는데 증여를 했는데 앞에 도로를 쓰고 있는 거는 내비로 두고 뒷땅은 증여하고 아까 나머지 전 두 개는 증여를 했더라고요. 증여를 했는데 그게 강제경매로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 도로를 쓰고 있는 건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이 건물을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증여를 받으면서 새로 리모델링 한 것 같은데 건축물 관리장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이게 무슨 부동산이죠? 무허가 건물이죠. 불법 건물이죠. 불법 건축물이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죠? 이거는 형사 고소를 해야 된다 그랬죠.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는데 형사 고소에는 형사소송법에서 몇 년이 5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공사진은 5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로 무허가 건물학도 우리가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거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돈을 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 주인을에다가 내가 내 땅을 다시 팔든가 아니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고 앞에 있는 땅까지 같이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제3자한테 팔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농지는 팔아서 빚을 갚고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8, 90%는 우리 낙찰자에게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하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 그러면 얼마에 팔죠? 얼마에 팔아요? 감정가. 감정가가 아까 얼마나 했죠? 2억 얼마였었죠. 2억 얼마인데 깎아달라면 깎아줘서 뭐 1억 뭐 2천이든 1억 3천을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 받은 그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 얼마나 보지 말고 마진이 얼마를 나눌 거냐 해서 내가 이 정도에 샀으니까 너한테도 이 정도로 주면 하고 나도 양보를 하고 난 내 수익만 볼 걸 생각해야지 이 땅 감정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나 달라 이렇게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협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팔려면 내가 낮은 가격으로 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방법 이게 있죠. 건축 시기에 따른 양성. 이 시기에는 무허가 건물 양성하는 것은 보면 건축물 대장 생성 신청 하는 방법이 있고 건축 신고
이행강제가 한번 납부하고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있는 건물을 옛날에 건물이 진 것을 그대로 지금 허가를 신청을 하고 착공계를 내고 준공계를 내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이거는 양성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질의했던 것이 한 8, 9년 전이거든요. 대신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양성화 방법이 없어도 이렇게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출 서류, 건축 새로 신고할 때 서류가 똑같은 겁니다. 다 건축법에 맞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이 여기 보면 하나가 있는데 이 근저당 설정이 뭔가 봤더니 그 국세청이 압류를 한 건 하더라고요. 보면 압류가 아니라 설정됐더라고요. 그리고 요 땅 보면 땅이 보면은 뭐냐면 이충구였는데 뭐야 증여해서 이남현도로 바뀌었죠. 여기 보면 이 누구죠? 원래 주인이 이 누구였는데 누구한테 이남현으로 바뀌었죠. 뭘 했죠? 증여했죠. 상속이 아니라 증여한 거거든요. 상속을 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고 증여를 했다는 얘기는 살아계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상속을 했다 그러면은 건물주를 상대로 지료 청구를 해서 그 지료를 가지고 앞에 진입 도로를 경매로 집어넣어서 낙찰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증여를 했고 살아계시다 그러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보면은 이 누구가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132-3번지죠. 이거는 진입도로인데 아버지 이름은 그대로 되어 있고 우리 거는 여기 보면 증여 경매로 진행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아까 기준권리가 뭐냐면 근저당 또한 있죠. 그 여기 근저당이 뭔가 봤더니 이천 세무서에서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압류할 수도 있는데 요새는 보니까 그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신 세금 낼 게 많은데 그 아무거라도 지금 당신이 가진 부동산 하나를 그 설정을 해놓든지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해놓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그럼 그걸로 해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무서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서 압류가 아니라 하여튼 기준권리가 그렇게 됐더라 이런 뜻입니다. 현장 점유자 우리는 낙찰을 받고 나면은 점유가 중요한데 점유가 누가 돼 있죠? 현재 보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게 다른 사람이 세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기 채무자가 여기에 있고 채무 금액을 경매로 진행이 되게끔 되면은 채무 금액을 다 갚고도 한 1억 얼마 정도가 남거든.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농지가 경매로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토지는 다시 매수할 확률이 높지 않겠나 싶어서 추천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14페이지입니다. 14쪽이죠. 이번에는 성남지원 2024-6720이 임의 경매입니다. 여기는 광주시 퇴천면 관음리 대지가 198평, 전이 757제곱미터, 약 200평이 조금 넘고 감정 가격이 7억 6,300만 원짜리인데 청구 금액이 3억 6,700으로 되어 있는데 최저가가 2억 6,1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즉 여기서 대출을 해준 그 금융기관에서 자기 돈을 다 못 받아갈 만큼 하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여기 퇴촌을 상당히 잘 알아요. 그 퇴촌 가격도 많이 알고 있는데 퇴촌에 이런 정도 가격이 있는 것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걸 처음 봅니다. 뭐 아까처럼 도로가 없대든지 건물 매각주의든지 이런 건 아니고 다 정상적인 물건인데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은 우리가 한번 사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광주시 태점에 대지 하나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전이 하나가 있고 대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대지고 한 필지는 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하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 면서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3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말 농원으로 해서 신청해서 낙찰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집이 이렇게 옛날 집을 제가 보기에는 수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창고도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퇴천의 관음리가 원래 유명한 것이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전원주택 붐이 일어났을 때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왔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근처에 그 사우나를 하러 저는 이제 좀 큰 데를 있으면 제가 여기 집하고 가까우니까 갔던 적인데 거기 가게끔 되면은 가끔가다 연예인들이 그 들어서 같이 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뭐 그럴 정도로 이 전원주택이 이 태촌에 있는 곳이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천주교 성지가 있거든요. 천주교 성지가 그 당시에 제가 여기서 근무할 때에 여기에 천주교 성지를 그 만든다고 해갖고 그 천주교에서 100년 동안을 계획해서 만든다고 해서 여기 수용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그 여기 내용을 잘 알았는데 그 잘 아는 이유가 이때는 제가 한 젊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교회에 차를 갖고 운전을 하러 다녔었는데 여기에 우리 그 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교인 때문에 제가 차를 가지고 봉고를 베스타를 가지고 여기 가서 항상 주말에는 교회 갈 때 여기 그 태우러 갔다가 태우러 올 때면 여기 잘 알아요 보면. 근데 그 당시에 수용을 하면서 100년을 개최해서 천주교 성지로 만든다고 하고 여기 입구에서 쭉 보게끔 되면 그 올라가기 때문에 되면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그런 곳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거를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경매 물건은 아니고 일반 물건이지만은 제가 추천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준 권리 해가지고 여기 보면 3억 8,400이 돼 있고 여기 청구를 3억 6,700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소유자 외 다른 세대 전입은 없음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여기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그 강남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여기에 등기부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강남에 계신 분이 여기를 전원주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세컨드 하우스로 해서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분이 경제가 어려워졌는지 지금 이것이 경매로 나왔고 지금 경매가 나온 것이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다. 자, 이제부터는 지분 경매가 제가 한 5개, 6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지분으로는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려면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파느냐? 같은 지분권자한테 주인으로 사는 지분권자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 사는 지분권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주인으로 사는 지분권자가 경제력이 있느냐? 그거를 보고 제가 추천하는 거고 그 없으면 금액 자체가 작으면 취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취하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추천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때도 제가 이게 지분 경매 추천을 많이 했는데 한 수강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교수님 왜 그랬더니 지분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낙찰을 안 받는데 법원에 가면은 우리 수강생들끼리 몇 명이 와갖고 경쟁이 싶어갖고 해서요. 제가 생각해 본 결과는 교수님이 뽑다가 빠뜨린 지분은 제가 나 혼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들어서 낙찰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셔야 될 게 지분이락도 주인이 사지 않으면은 주인으로 하는 것을 사지 않으면 파는 방법이 경매로 파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로서는 이 지분이락도 가장 유력하게 추천할 때 이유는 현재 있는 지분권자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력이 있거나 그 부동산에 비해서 강제 경매로
진행돼서 가격이 낮을 때는 취하 가능성이 있는 것만 보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천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다 보고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분 경매에 있어서 볼 때는 그런 거를 명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22쪽입니다. 안산지원 2024 64808 강제경매인데 2분의 1 지분 경매로 감정가격이 2억 6,900이라는 얘기는 2분의 1 지분이 2억 6,900이다 보니까 한 5억은 정도에 가는 아파트가 4,5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왔는데 여기에 금융권 설정이 없고 주인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5억짜리 아파트를 4,500만 원 때문에 날리진 않을 거고 가능한 한 자기가 지키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금융권에 대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경제력이 없어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취하를 시킬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추천한 겁니다. 광명시 하안동에 보면 감정가가 2억 6천인데 1억 8,800까지 하락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금천구청역에서 보면 약 736m니까 도보거리는 한 1km 되겠죠. 도보거리 1km 정도쯤 된다 그러면은 역세권하고는 좀 멀지만은 요새는 건강을 생각해서 그 정도는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살도 빼고 건강을 생각해서 1km 정도는 그냥 출퇴근하면서 걸기 때문에 그런 정도 떨어진 것도 괜찮은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누구 보면 우누가 있는데 10분의 5고 나머지 두 명은 10분의 1이고 10분의 2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이 사람이 받아서 자기가 50%의 지분이지만 사실은 거주하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집에 50%만 갖고 있으면서 거주하면서 이 집을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4,500 정도는 갚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취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제가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있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4508 강제경매인데 이거는 13분의 11 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건물이 제대로 잘 지어져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이거는 참 조금 제가 보니까 좀 이런 경매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경매가 나왔는가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해요. 다시 말하면 상속을 받아서 쭉 갖고 있었는데 상속을 받은 사람 중에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채무 금액이 얼마 때문에 나왔죠? 얼마 때문에 나왔죠? 33만 8,200원이에요 보면. 33만 8,200원 갖고 같이 상속한 사람들끼리 이거를 경매로 집어넣었다 하는 뜻은 감정이 좀 안 좋은 것이 있었나?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은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여기 보면 건물은 제외, 토지만 13분의 11 매각입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집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가에 집이 있다 보니까 정식으로 다 집이 지어졌는데 왜 이 집이 건축물 관련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집이 이 집입니다. 이 집. 자, 여기 보시면 상속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6명인데 6명 중에 빨간 거를 친 사람은 경매를 당한 사람이고 파란 색깔을 친 것은 경매를 진행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13분의 3이고 13분의 2이고 13분의 4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13분의 1 있고 13분의 1이 있죠. 13분의 1이라는 뜻은 상속에 상속됐다는 뜻이에요. 보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81년생이고 91년생이죠.
다른 거 여기 보면 엄마는 33년생이고 69년생, 64년생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그 81년생, 91년생은 상속이 아닌가 싶은데 경매를 어떻게 집어넣냐 이 보십시오. 선정 당사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보기에 이 당사자 그러니까 두 명을 대표로 해서 우리 지분 13분의 2 지분이 있는데 당신들이 그냥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달라 이런 거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를 집어넣는 게 더 빠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엇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취하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 지분을 다시 사든지 무언가가 해결이 돼야 되지 이대로 넘어가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32만 원은 뭐예요? 대위 변진해도 취하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대위 변진해도 취하시키려면 낙찰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겠는가 싶고 취하가 되면은 우리가 잔금 내기 전에 연락이 옵니다. 취하시키려고 하는데 취하 동의서를 해주십시오. 그럼 취하 동의서 얼마 받고 취하 동의서를 줄여주게끔 되면 얼마 있다가 법원에서 연락이 와요. 이거 취하가 됐으니까 입찰 보증금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우린 잔금 내지 않고 입찰 보증금만 법원에 잠시 맡겨놨다가 다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지분 경매, 강제 경매에서 취하되는 것이 우리 투자하기로는 가장 좋은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금액적으로는 좀 약하지만은 큰 돈 투자하지 않고도 빨리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 면은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대위 원인 울산지방법원 해갖고 지급 명령 이렇게 돼 있죠. 지급 명령 해갖고 30몇만 원을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받아갖고 했는데 이거 그냥 돈을 지급 명령을 해서 돈 되면 그냥 30몇만 원 줘야 되는데 웬일로 이걸 또 경매까지 이렇게 하게끔 했는지 뭔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서로 안 보는 사이가 어떤 사이죠? 이보 형제 끼었을 때 점유자 본부 보면 여기 김누가 있고 김누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면 김누가 아까 보면 모친이에요. 그러니까 모친하고 딸 둘하고 그렇게 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일주일 있다가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허가를 나면은 이런 경우에 이 집에 찾아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제가 그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종실의 공개 강의 이렇게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하루에 한 건씩 실전 사례를 했던 거를 제가 하루에 한 개씩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밴드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수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종신의 공개 강의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은 제가 허락을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개씩 실전 사례에 대한 것이 그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이게 그 공개 강의 밴드에 한번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게 수락을 해야지 열리는데 수락을 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만들어 놨더니 희한한 것이 많이 올라와요. 막 가입을 해갖고 이상한 여자 사진 올려놓고 뭐 해놓고 해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내가 일단은 허락을 받고 내가 이렇게 봐서 아, 이 사람은 해도 되겠구나 싶을 때 허락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가입 신청을 하시면 제가 보고 수락을 해야지 된다. 그냥 들어오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들어오지 않는 오지 못하게끔 한 거는 그렇게 희한한 사진을 올려놓고 뭐 연락 바랍니다, 뭐 합니다, 뭐 이런 희한한 뭐 나는 뭐 그냥 혼자 사는 뭐 누군데 어디서 살고 있고 뭐 하고 자기 사진 올려놓고 뭐 해놓고 저는 뭐 시간이 많습니다, 뭐 이런 희한한 거를 밴드가 막 올려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 건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이 다섯 번째 물건은 여러분들이 내가 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50227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경로입니다. 세종시 금남면 건축 중 중단된 건물 매각 제외 대지 123.1평입니다. 감정 가격이 9억 9,700인데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7억의 감정을 시작해서 지금 얼마까지 하락을 했냐면 4억 9천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9억 9천짜리가 4억 9천까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신축 중인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게 감정 평가사가 감정한 지도입니다. 이게 평면도입니다. 배치도입니다. 여기 보면 항공 사진을 보게끔 되면 건물을 안 지어놓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근래가 아니라 옛날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요 근래에 착공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감정평가사가 찍은 겁니다. 이렇게 철골 골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제가 로드뷰를 봤더니 씌워져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공사는 계속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취하를 시키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시킬 리가 없죠. 그런데 경매로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대로 공사가 진행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해놓고 추후에 공사가 중단돼 갖고 경매 물건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임의 경매이기 때문에 취하된다고 해서 우리가 취하 동의서를 없이도 그냥 잔금을 내면 취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음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짓다가 현재는 중단했습니다. 중단됐는데 제가 세움터를 들어가서 건축허가를 정보를 조회 보니까 여기 신축허가를 2024년 2월 8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8, 9개월 전이죠. 그렇게 했고 뭘로 했냐면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다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짓담한 건물은 위반 건물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대로 죽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위반 건물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행정복합도시 바로 옆이죠.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준권리가 얼마로 되어 있죠? 9억 얼마로 되어 있죠? 여기 청구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7억 5,800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린 지금 최저 가격이 얼마죠? 그럼 이 사람이 취하를 시킬 것 같아요? 낙찰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다른 사람이 좀 낙찰 받을 수도 있죠. 얼마에 낙찰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건물 주인한테다가 내 땅을 파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중공을 마저 해서 파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건물주가 내 땅을 사겠다 그러면 얼마에 파면 되죠? 우리는 감정가인데 감정가보다도 내가 산 가격에서 어느 정도만 해서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은 조금 50%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반반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건물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나는 여기에 건물 짓던 사람이 건축주가 있죠. 건축주를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이건 뭐야? 법정 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게끔 되면 나 법정 상권 있습니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 그래 법정 상권 인정하니까 뭐는 내라? 지료는 내라. 그러면 지료를 내는데 아까
여기 건물이 다 지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으면 지료를 줘도 되겠죠. 그러면 장사도 하지 않고 건물을 짓다 마른 거를 자기가 지료를 내면서 버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건물을 내가 아니라도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월세 지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이 지료를 안 주면은 제가 아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건물을 뭐야? 다시 기입등록해서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면은 이 건물을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격에 대한 하락하게끔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다시 사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축 허가를 건축주 명예변경에서 내 걸 만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보다 확률 자체는 50% 50%인데 지르지 않고 산다면은 어떻게 되더라도 승산이 있다. 감정 가격이 9억인데 9억 9천인데 지금 얼마까지 하라고 그랬죠? 네? 4억 9천까지 하락했으면 50%까지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감정 가격이 7억에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에 보게끔 되면 그러니까 70%지만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70%에서 시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서는 이 건물 주인에게 감정 가격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 한 번 떨어진 7억이다 보니까 7억에 내 땅 도로 사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등기에 설정한 금액이 얼마죠? 아까 여기서 한 것이 7억 5,800이죠. 7억 5,800을 주고 취하를 시켜야 돼. 나한테 7억 주고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게 약점이 뭐냐면은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 학 5억이라는 돈이 전부 다 현금이 다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5억 현금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강의 들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끼리 두 서너 명이 같이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야, 셋이서 같이 들어가자. 둘이서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본인들끼리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 대출 안 해주는 겁니다. 건축주,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해서 이렇게 신고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원래 6번째 물건인데 이게 내가 기록을 또 5번으로 잘못했습니다.